내가 그런 여자들 중 하나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그의 휴대폰을 훔쳐보거나 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찾는 그런 여자들 말이다. 그건 너무나도 한심하고 절박한 짓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하지만 비가 우리 강남 아파트의 창문을 두드리던 그 11월의 저녁, 나는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민주는 늦게 퇴근했고 낯선 향수 냄새를 풍겼다. 내가 모르는 향수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서는 뭔가 새롭고 이질적인 느낌이 났다. 오늘 미팅은 어땠냐는 질문에 그는 내 눈을 피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알잖아, 서연아. 대기업에서는 분기 마감 전이라 다들 정신없어. 예전에는 그의 퇴근이 작은 축제와도 같았다.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사소한 사무실의 드라마까지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은 높고 꿰뚫을 수 없는 벽이 되어 나를 진실로부터 차단했다. 처음부터 의심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그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몇 년 전 그의 아버지처럼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걱정했다. 대화를 시도했고 우리가 그토록 행복했던 남이섬으로 주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곧 가자고 약속했지만 그 곧은 결코 오지 않았다. 첫 번째 구체적인 신호는 일요일에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온 후 함께 샤워를 할 때였다. 그의 휴대폰이 부엌 식탁 위에서 진동했고 커피를 준비하던 나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 보고 싶어. 내일 만날까? 어떤 지현이라는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그의 직장에 지현이라는 사람은 알지 못했다. 우연일 수도 실수일 수도 있었다. 팀 동료가 보낸 순수한 문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마치 그 아래에 차가운 공포의 강물이 도사리고 있는 얇은 강얼음이 깨지는 것처럼 그가 수건을 두르고 어깨에 물방울을 반짝이며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지현 씨가 누구야? 그는 망설였다. 단 1초였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린 1초였다. 새로운 프로젝트 매니저야. 그가 너무나 빠르고 신경질적인 동작으로 휴대폰을 집으며 대답했다. 독일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은 나를 피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밖은 추운데도 베란다에서 조용히 나누는 통화, 내가 사준 기억이 없는 새로운 셔츠들, 결혼 생활 7년 내내 운동은 질색이라던 그의 갑작스러운 헬스장, 등록,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저녁 약속들. 그 11월의 저녁,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나는 내 집에서 도둑이 든 기분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내심 찾고 싶지 않은 증거를 찾았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의 잠이었다. 혹은 완벽하게 거짓말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의 잠이거나. 결정적인 것은 찾지 못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도 의심스러운 사진도 없었다. 아마 삭제했겠지. 아니면 다른 앱을 사용하거나. 어쩌면 정말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창턱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언제부터 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여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걸까? 12월은 눈과 함께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내가 원했던 종류의 확신은 아니었지만 내게 필요한 확신이었다. 지연은 더 이상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내가 더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연한 계기로 나는 증거를 잡았다. 민준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명동에 있는 세탁소에서 자기 정장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정장을 채 씻고 막 출발하려던 참에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게 분명한 비상 열쇠로 집에 돌아갔다. 아파트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현관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낮고 무언가에 억눌린 듯한 그의 목소리와 예전에는 오직 민준만이 내게서 이끌어냈던 웃음소리로 가득한
젊고 감미로운 그녀의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도망쳐서 차로 돌아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더 강하고 단호한 달은 내가 나를 앞으로 밀었다. 우리가 결혼 초기에 함께 골랐던 소파가 있는 거실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길고 밤색 머리를 하고 있었고 내 남편이 한말에 웃고 있었다. 그들 앞 탁재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밑동에 미세한 금이가 있어 내가 항상 고르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잔이었다. 서연아. 민주는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세탁소에 갔어야지. 지갑을 잃어버렸어. 나는 모든 단어가 유리 조각처럼 목구멍을 긁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미팅에 갔어야 했고 그 여자 지연이 틀림없었다. 당황했지만 부끄러워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내가 박물관에 전시품이라도 되는 양, 지금 막 자기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던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쪽은 지현 씨야. 마침내 민준이 모든 것을 설명이라도 하듯 말했다.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정장을 찾으러 간 사이에 우리 집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일하기로 했어? 나는 내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한 것에 스스로 놀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지연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봐야 살 것 같아요. 그녀가 핸드백을 집으며 말했다. 아니, 있어요. 나 자신도 놀란 말을 내뱉었다.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들은 마치 얼마나 자백할지 고민하는 공범자들처럼 서로를 쳐다봤다. 서연아, 그게 아니라. 민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거짓말하지 마. 이젠 안 돼. 얼마나 됐어? 3개월이요. 지현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어쩔 수 없이 존중하게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도망치거나 아닌 척하지 않았다. 3개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내 남편이 낯설게 변했는지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가을 내내 함께였다. 나는 우리가 자주 가던 가로수길의 카페에 있는 그들을, 비 오는 일요일에 영화를 보던 홍대의 독립영화관에 있는 그들을, 어쩌면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서울 숲에 있는 그들까지 상상했다. 나가요. 이번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지현에게 말했다. 여긴 아직 내 집이니까. 그녀 뒤로 문이 닫히자 숨 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다. 사랑해. 마침내 민준이 그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결해 줄 것처럼 말했다. 나는 웃었지만 내 웃음에는 한치의 기쁨도 없었다. 그게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당신의 거짓말이 덜 아프게 만들기라도 해.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너무나 진심으로 들려서 순간 거의 믿을 뻔했다. 그냥 그렇게 됐어? 계획했던 게 아니야. 나는 10년 동안 사랑했고 아이를 낳을 계획을 세웠고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나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그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우리의 마지막 부산 여행 전에 함께 샀던 바로 그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나간 뒤 문이 닫히자 나는 조금 전 그녀가 앉았던 소파 자리에 앉아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며칠은 안개와 고통의 연속이었다. 내가 편집자로 일하는 출판사에 휴가를 냈다. 내 인생이 조립할 수 없는 조각들로 부서졌는데 다른 사람의 글을 교정할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엄마는 매일 전화했다. 우리 집에 오렴, 서연아, 혼자 있으면 안 돼. 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내 결혼이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독, 침묵, 그리고 공간. 때때로
나는 기억 속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순간을 찾고 있었다. 민준이 부산 출장에서 돌아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책을 선물했던 그 저녁이었을까? 아니면 강원도로 떠난 휴가에서 나보다 통화를 더 많이 했던 그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항상 내 안에 있었던 것일까? 내가 채울 수 없었던 어떤 결핍? 그가 이사 나간 지 나흘째 되던 날 전화가 울렸다. 또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액정에는 가장 오랜 친구인 소희의 이름이 떠 있었다. 얘기 들었어. 그녀가 서두 없이 말했다. 1시간 뒤에 갈게. 거절은 안 받아.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장바구니 2개와 와인 1병을 들고 서 있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그녀가 안으로 들어와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하지만 괜찮아. 엉망인 모습이 나아지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웃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소희는 항상 그랬다. 가장 어두운 곳에도 빛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광주에서 고등학교 때 만났고 우리의 길이 자주 엇갈렸지만 항상 서로에게 돌아왔다. 나 바보 같은 짓 했어. 우리가 부엌 식탁에 앉아 더 좋았던 날들의 쓰디쓴 추억 같은 맛이 나는 레드와인 잔을 기울이며 내가 고백했다. 무슨 짓? 소희가 나를 유심히 보며 물었다. 그 여자 페이스북 찾아봤어. 지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며 설명했다. 우리보다 어려. 28살이야.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대. 스키랑 고양이를 좋아하고 미소가 예뻐. 소희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다. 알고 싶은 건 당연해.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안 돼, 서연아. 너만 더 상처받을 뿐이야. 물론 그녀 말이 맞았다. 하지만 내 결혼을 망친 여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내 남편을 만지고 그와 함께 웃고 아침에 그의 곁에서 눈을 뜨는 그 여자를 그 사람한테 전화 왔었어. 나는 어두운 바다처럼 잔에서 흔들리는 와인을 보며 말했다. 나머지 짐 가지러 오고 싶대. 그리고 대화하고 싶다고. 그래서 넌 뭘 원하는데? 소희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좋은 질문이었다. 내가 뭘 원하지?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원하지 않는 것들만 생각했다. 고통, 외로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의 창피함. 하지만 내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해하고 싶어. 나는 한참 후에 대답했다. 내가 왜 부족했는지 알고 싶어. 소희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랑 아무 상관없어, 서연아.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상대방이 그럴 만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그건 그들의 약점이지 내 약점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정말로. 하지만 그날 밤 소희가 손님방에서 자고 내가 한때 민준과 함께 썼던 침대에 홀로 누워 있을 때 나는 여전히 그의 말을 들었다. 사랑해. 어떻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게 언제 시작된 걸까? 우리의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길에 있는 정류장에 불과했던 걸까? 아침에 나는 그를 오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마무리가 필요했고 불확실함보다 더 아프더라도 진실을 들어야 했다. 나는 그에게 전화해서 목소리가 중립적으로 들리도록 애썼다. 내일 짐 가지러 와도 돼. 4시 이후에 집에 있을 거야. 고마워,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고 그 안도감은 예상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다. 정말 너랑 얘기하고 싶어. 설명할 건 없어.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짐 가지러 오는 거야. 그게 전부야. 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간단하지 않았다. 정확히 4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렌즈를 통해 민준이 보였다. 면도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예전에 생일 선물로 사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 역시 지난 며칠이 나만큼이나 힘들었던 것처럼 피곤해 보였다. 순간 만족감을 느꼈지만 이내 무감각한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안녕. 내가 문을 열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문지방에 불확실하게 서 있었다. 마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이라고 불렀던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가 여전히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당신 짐 싸놨어. 나는 현관에 놓인 상자들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책, 음반, 옷들. 나머지는 원하면 나중에 가져가도 돼. 그는 처음 보는 것처럼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가 파괴의 흔적, 깨진 사진 액자나 분노로 던져진 물건의 흔적을 찾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우리의 결혼 박물관처럼 소독된 채 아무런 손길도 닿지 않은 채로. 어떻게 지내? 그가 첫 번째 상자를 문 옆에 놓으며 물었다. 나는 짧고 유머 없이 웃었다. 정말 알고 싶어? 누군가 내 심장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돌멩이를 채워 넣은 기분이야. 악몽을 꿔서 잠도 못 자. 모든 게 제맛이 나서 먹지도 못해. 하지만 그 외에는 아주 좋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의 얼굴이 내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후회? 죄책감? 아니면 그저 짜증? 서연아, 내가 상처 준 거 알아. 그가 다음 상자를 내려놓으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사과로도 이걸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건 알아줬으면 해. 절대 계획했던 게 아니라는 거. 너를 겨냥한 게 아니었어. 그럼 누굴 겨냥했댔는데? 나는 벽에 기대며 물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한테 충실하겠다고 맹세했잖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한 건 나였어. 민주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한때는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제스처가 이제는 짜증스럽게만 느껴졌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이는 달라졌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서로에게서 멀어졌지. 당신은 출판사에서 그 새로운 책 시리즈 때문에 바빴고 계속 야근했잖아. 그래서 내 잘못이라는 거야? 파도처럼 차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어린 여자랑 바람 피우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다. 그냥 지연이랑 있을 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어. 열정, 삶에 대한 의욕 같은 거. 그의 모든 말은 한 대의 강타와 같았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보았단 말인가?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 우울한 의무로. 그래서 그냥 나랑 얘기할 수는 없었던 거야. 뭔가 잘못됐다고, 당신에게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앞에서 울지는 않았다. 민주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두려웠어.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러다 지현이를 만났고 모든 게 복잡해졌어. 그래서 아내와의 솔직한 대화를 감수하는 대신 몇 달 동안 바람 피우는 걸 택했다는 거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정말 용감한 애 민준 씨. 나는 마지막 상자를 들어 그에게 건네며 이 대화를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도 사랑해 서연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그 말은 이전의 모든 말보다 나를 더 세게 때렸다. 아직도 사랑해. 마치 사랑이 배신과 공존할 수 있다는 듯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듯이. 그게 당신의 사랑의 정의라면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문을 활짝 열며 대답했다. 당신 물건 가지고 나가. 그의 뒤로 문이 닫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 대면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텅 빈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저녁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마침내 모든 고통, 모든 분노, 모든 절망을 느끼도록 나 자신을 허락했다. 그것이 치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마침내 타버려야 할 폭풍처럼 그것들이 나를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서울의 1월은 평소보다 혹독했다. 눈이 3일 동안 끊임없이 내려 도시를 하얀 나라로 바꾸었고
그곳에서는 소리가 둔하게 들리고 사람들은 더 느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나 역시 한 걸음 한 걸음이 추락을 유발할 수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새해가 지나고 직장으로 복귀했다. 박 편집장님은 동정 어린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내 결별 소식은 이미 사무실에 퍼졌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고 나는 그 점이 고마웠다. 나는 일에 몰두했고 마치 내 인생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강렬하게 원고를 편집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 일이 나를 제정신으로 붙들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새 프로젝트 한번 맡아볼래요? 어느 날 편집부 주방에 단둘이 남았을 때 박 편집장님이 물었다. 젊은 한국 작가들과의 인터뷰 시리즈예요. 일이 많겠지만 서연 씨한테 딱 맞는 일 같아요. 나는 망설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그런 결정을 민준과 상의했다. 이제는 오직 나의 책임, 나의 선택이었다. 네. 나는 이상한 가벼움을 느끼며 대답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페인트 가게에 들렀다. 예술적으로 특별히 재능이 있었던 적은 없지만 갑자기 색깔이 잿빛 나날의 단조로움을 깨뜨릴 무언가가 간절해졌다. 붓과 캔버스, 그리고 물감을 샀다. 강렬한 파란색, 깊은 빨간색, 밝은 노란색. 그것들로 무엇을 할지는 몰랐지만 구매하고 고르고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그날 저녁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떻게 지내? 그녀가 서두 없이 물었다. 괜찮아. 그게 사실이라는 것에 놀라며 대답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 그리고 물감도 샀고. 물감? 그녀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느껴졌다. 그림 그리는 줄은 몰랐네. 안 그려. 하지만 이제 시작해볼까 해서. 동화 후 나는 거실 바닥에 캔버스를 펼치고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계획도 기술도 없이 그저 손이 이끄는 대로 부식하게 내버려 두었다. 만들어진 것은 분명 예술 작품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겹쳐지며 이상하고 예측 불가능한 패턴을 만드는 혼란스러운 색의 혼합물에 가까웠다. 하지만 거기에는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있었다. 붓질 한 번에 고통의 한 겹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나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감행했다.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가 특별히 좋지는 않았지만 어두운 극장 안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것은 묘하게 위안이 되는 익명성을 주었다. 그곳에 누구도 내 사연을 몰랐고 누구도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 CGV 명동 주차장에서 대학 시절 우리 공동의 친구였던 유라를 우연히 만났다. 잠시 돌아서서 못 본 척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서연아,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오랜만이다. 우리는 어색하게 껴안았고 나는 민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대비했다. 얘기 들었어. 그녀가 대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안타깝다. 정말 힘들겠다. 응.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물론 괜찮을 거야. 나를 놀라게 한 힘 있는 목소리로 그녀가 대답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야. 대학 때도 항상 그랬잖아. 발표 전날 망가진 그 형편없는 프로젝트를 네가 어떻게 살렸는지 기억나? 모두가 네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넌 나가서 20분 동안 즉흥적으로 발표했잖아. 김 교수님이 너무 감명받아서 최고 점수를 주셨지. 나는 그 상황을 떠올리며 웃었다. 정말로 그때 나는 강했다. 언제 그걸 잃어버렸을까? 언제부터 나 자신을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한 쌍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까? 우리 언제 한번 만나자. 유라가 내 휴대폰에 자기 번호를 저장하며 제안했다. 나 지금 애가 둘이라 저녁에 시간 내는 게 명절 같지만 다음 주에 커피라도 한잔할까? 나는 그 만남을 얼마나 원하는지에 스스로 놀라며 동의했다. 민준도 내 가족도 직장 동료도 아닌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가구점을 지났다.
쇼윈대는 짙은 남색갓을 쓴 단순하고 현대적인 램프가 놓여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민주는 항상 따뜻하고 황금빛 조명을 선호해서 우리 집의 모든 램프는 바로 그런 빛을 냈다. 하지만 나는 달밤을 연상시키는 차가운 색조를 좋아했다. 나는 가게에 들어가 램프를 샀다. 그것은 작은 물건, 사소한 변화였지만 중요한 것을 상징했다. 이제 나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할지 걱정하지 않고 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오직 나만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일들은 화창한 날의 폭풍처럼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2월 말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가 바로 그랬다. 발신이 넘는 하얀 봉투에 내가 모르는 필체로 내 이름이 손으로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광고 전단지일 거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서 열었다. 대신 단정하고 여성스러운 필체로 쓰인 쪽지를 발견했다. 서연 씨, 저를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가영이고 당신 이전에 민준 씨와 만났던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중요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만나고 싶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나는 그 단어들이 내가 충분히 오래 쳐다보면 바뀔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글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가영. 민준이 몇 번 언급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대학 시절 위대한 사랑이었지만 파리로 유학을 떠나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녀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 내게 연락하는 걸까? 며칠 동안 나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버리고 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호기심 많고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내가 이겼다. 나는 가영에게 문자를 보내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녀를 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키가 크고 날씬하며 짙은 머리를 무심하게 묶은 여자였다. 그녀는 빨간 코트를 입고 책을 읽고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책을 덮었다. 서연 씨? 그녀가 일어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나보다 몇 살 위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가 앉자 그녀가 말했다. 답장할지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여기 왔네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가영은 한숨을 쉬며 손안에서 커피잔을 돌렸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가 몇 달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공통된 친구를 통해 저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마무리를 위해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몇 달 전, 그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였을까? 그래서 만났어요. 나는 목소리가 중립적으로 들리도록 애쓰며 물었다. 네.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낭만적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당신과의 결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실수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 말은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래서 지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그보다 전에 그가 결코 나와 공유하지 않았던 의심에서 시작되었다. 왜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거죠?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내가 문제였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처음부터 그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걸요? 가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해시켜 주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민준 씨는 그는 항상 헌신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항상 더 많은 것, 다른 것을 찾았죠.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떠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온전히 현재에 있지 않은 사람과 살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내 민준과의 모든 역사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가 그렇게 말했나요? 당신이 떠났다고? 아니요. 그녀가 슬프게 웃었다. 그의 버전에서는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거라고 짐작해요. 민준 씨는 항상 희생양이 되는 재능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거의 4년을 함께했고 그 시간 내내 나는 그가 나와 정말로 함께 있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고 있다고 느꼈어요. 항상 뭔가 있었죠. 학업, 일, 어떤 막연한 지금은 아니야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파리 유학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 남아서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거나. 그래서 떠났군요. 내가 그녀를 대신해 말을 마쳤다. 네, 떠났어요. 그녀가 확인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녀는 더 할 말이 있는지 망설였다. 그 사람은 물 같아요, 서연 씨. 가장 쉬운 곳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꿔요. 그건 악이나 잔인함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행인들의 윤곽을 흐릿한 색의 얼룩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죠? 내가 마침내 물었다. 왜 저한테 이 모든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녀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진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앞으로 몇 달, 몇 년을 보내지 않도록요. 진실은 당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의 선택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가영이 한 말에 대해 생각했다. 항상 가장 쉬운 길로 흐르는 물 같은 민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제공하든 상관없이 그냥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보는 대신 자신을 탓하고 자신의 행동에서 결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그날 밤 나는 바다 꿈을 꾸었다. 거대하고 끝이 없으며 달빛 아래 춤추는 바다. 나는 해변에 서서 발가락 사이의 모래를 느끼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존재했고 우리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할 영원한 리듬 속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짓누르는 무게감 없이 매일 아침 나를 괴롭히던 그 고통스러운 수축 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대신 나는 새로운 것을 느꼈다. 조용하고 평온한 확신.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나는 살아갈 것이다.